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미국 대선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흐름들이고요. 많은 지형 변화들이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KB은행 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선도 이만큼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미국 대선에 따라서 그만큼 미국 대선이나 미국의 산업 정책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들을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1.0 과거에 트럼프 집권 시절에 있었던 얘기부터 해주신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제 키워드까지 생길 정도로 트럼프가 너무 이슈가 되고, 그렇죠. 트럼프가 되면은 모든 것이 변할 것처럼 이제 사실 대응은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제 산업적인 측면, 기업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겁먹을 일은 또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경제나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 반이민 정책들,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그대로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럼 말 내뱉었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여러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에서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지킨 거는 한 3-4개밖에 안 돼요. 전체가 몇 개라고 하면? 큰 카테고리 한 11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공약을 이행한 율을 완벽하게 그대로 이행한 것만 생각해보면 한 30%? 안 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한다고 해서 지금 그게 다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항상 너무 오버해서 반영하고, 그렇죠. 너무 오버해서 불안하게 하고, 또 너무 오버해서 좋게만 또 해석하고, 그렇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실질적인 펀더멘털, 그러니까 추세화되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힘들다.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완벽하게 이행된 거 뭘까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8.29 협정은 대선 직후에 이제 당선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탈퇴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원래부터 이제 공약을 했던 거고, 사법부 재구성은 이제 보수파 판사들 위주로 해가지고 사법부를 갖다가 이제 리스트럭처링을 했죠. 그래가지고 보면 과거 트럼프 선거 공약 EM 점검 이 리스트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200명 정도 되는 이제 보수 성향 판사들을 하원 이제 법원에다 임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IS 폭격도 했습니다. 이행된 것부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대로 이행한 거죠. IS를 폭격해가지고 리스크를 없애겠다는데 폭격했고, 그때 이제 지도자가 그때 당시 이제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자살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방 정부 규제를 철폐하면 이제 기업가들, 성장하려는 기업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철폐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행을 제대로 안 한 거, 그러니까 했지만 좀 고친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세율 인하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35%의 세율을, 기업 세율을 21%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원래는 15%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랑 벙커가 세니까. 그럼 이 6%는 어디서 나왔냐?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15%까지 낮추려고 하니까 재정 수입이 너무 줄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개인소득 세율도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연방 정부가 세율을 발표하고 주 정부에서 또 다시 자체적인 세율을 또 이제 누적 세율을 발표하는데, 고소득계층이 많은 주들은 재산이나 소득세가 누적과세가 심하게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효 세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의 전체 평균, 특히 중산층 같은 경우는 1%포인트 낮추는 정도의 효과에 그쳤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낮추기는 할 텐데 그렇게 효과가 세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법인세는 그래도 실제로 낮추긴 많이 낮췄는데 이번에도 이제 낮췄죠. 당선되면 자기가 또 세금 낮춘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이행 못한 15%까지 낮추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못했어요. 이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폐지하고 자신이 내세우는 이제 새로운 의료보험 대책으로, 의료보험 제도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오바마 케어 기존의 거 다 싹 없애고 자신이 외치는 의료보험 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15%가 더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여기서 크리티컬 2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오바마 케어는 오래됐잖아요.
중저소득 계층들이 이미 받아왔던 혜택이에요. 근데 이거를 박탈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 좋은 대책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이 오바마 케어를 이미 받아왔던 계층들이 위헌이라고 제소를 해요. 나의 기본적인 인권과 연관되는 혜택인데 이걸 왜 폐지를 하느냐. 그래서 법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권리 침해의 어떤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폐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는 되게 많았지만 안 되게 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이게 오바마 케어 조금만 얘기하면 오바마 케어도 이렇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2차 전지 IRA법 관련해 가지고 뭐 저희가 취임하는 날 바로 뭐 보조금 없애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할 때 오바마 케어를 많이 예를 들거든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IRA 같은 거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뒤에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는 이게 의료 정책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뭐 명확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미국은 우리하고 지금 의료보험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전국민 의료보험이죠. 건강보험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사적 의료보험이 많은 거죠. 자기가 돈 내고 그렇죠. 근데 오바마 케어는 그거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거죠. 확대하려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소득계층을 일단 나누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예를 들면은 뭐 한부모 그 가정의 부모 세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령대가 몇 세 이상인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거에 이제 베트남전 참전했던 분들 물론 그분들은 다른 또 저기 혜택으로 카테고리에 넘어가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의료 약하고 메디케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의료 서비스 있잖아요. 약 말고 그런 수가가 이렇게 정해지지만 예를 들어서 $100 정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보조를 해준다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저소득 계층이고 만약에 의료시설을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장기간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 컨디션을 맞춰서 혜택을 어렵게 받아오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근데 그런 추세 트렌드에서 만약에 이걸 폐지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anyway, 오바마 케어는 바로 폐지한다는 것처럼 했지만 못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행이 안 됐다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국경 장벽은 이제 반이민 정책, 불법 이민을 막겠다, 테러 이민 막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멕시코 국경 장벽. 그 장벽 막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게 이제 언론에선 돼서 특별히 되지만 이게 이제 실질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왜 우리가 이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 이제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그 이유가 이 예산을 마련한다고 법안을 내셨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예산은 저기 그 패스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내미니까 이제 억셉트를 안 해주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디폴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디폴트 가 그냥 부도 내. 그리고 특별 예산을 발동시켜가지고 특별 예산권이 있거든요. 대통령한테 그거를 발휘해가지고 그 돈으로 국경장벽 건설해. 근데 그 돈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요. 멕시코 장벽이 193마일인데요. 그거 수정 보완만 하는 거에 거의 다 그쳤고요. 새로 건설한 건 3마일이에요. 원래 트럼프가 외쳤던 거는 이 194마일을 2배, 3배 이렇게 쫙 늘려서 아예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데 실제로는 193마일 수정 보완한 거밖에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뭐 자료화면 같은 거 나오면 높은 장벽이 쫙 쌓여 있어갖고 이제. 그거 원래 있던 거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완전히 펜스를 다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원래 있던 거에 대해 3마일 좀 더 이제 배가해가지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 야 우리는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생겼나 보다. 건설했나 보다. 근데 아니라. 그렇구나. 또 다른 항목들은. 그다음에 그 되게 강하게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뭐냐면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어떤 국방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안보력을 또 강화하겠다. 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표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늘어납니다. 트럼프 이제 집권하고 나서 늘어나는데 빨간색 금액인데 밀리터리 스펜딩. 네. 파란색이 오바마 때예요. 오바마 때 금액보다 오히려 적네. 오히려 작아요. 그러니까 늘리긴 늘렸는데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그쵸. 말은 되게 세게 내뱉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때 정책 시행했던 거랑 조금씩 다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세 정책이에요. 관세 정책 할 때 이제 TPP 그 환태평양 동반자 경제협정도 미국 중심으로 다시 가져가겠다. 이거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 탈퇴하고 그다음 나프타 이제 북미 쪽 미국이나 그다음 멕시코, 캐나다 관련된 무역 협정 다 탈퇴해가지고 이제 관세 막 매기죠. 이제 캐나다한테도 그때 관세 매기고 반발이 되게 심했고 중국한테 관세 매기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왜 오래 못 갔냐면 초반기에는 이제 트럼프가 세율도 낮추고 자국 내수를 갖다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유도해요. 그래서 그걸 TCJA, 그러니까 텍스 컷 앤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거 정책하고 나서 그 민간에서 투자하는 그 규모가 이 그림을 보시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제 맥스를 맞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냐면 19년쯤이에요. 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돼요. 18년 하반기를 찍고 멈칫멈칫한 19년도부터 이렇게 쭉 꺾여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 시점쯤부터 어떻게 되냐면 무역관세, 그 대중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다가 이때부터 무역 협정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세를 매기니까 내수에서는 잘 살리려고 TCJA라는 법안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자 열심히 해. 그래서 일자리 늘려. 그래서 초반 2년 집권 2년씩에는 투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관세를 매겼잖아요. 저희 관세를 매겼는데 뭐 지금은 조금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싸게 사오는 그 원자재 가공할 수 있는 부품들, 품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관세를 매기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덜 사오게 되는 거예요. 덜 사오면 뭐가 되죠? 상품을 뭐 부품이나 이런 소재 부품들을 덜 사온다는 거는 뭐냐면 생산을 덜 한다는 거예요. 즉 투자가 감소를 하기 시작하죠. 바로 2년 정도 지나니까 내수는 자기네 나라 살리기 정책, 텍스 관련된 정책으로 막고 관세를 매기는 중국만 죽고 피해를 볼 줄 알았는데 결국에 돌아서 미국 기업한테 왔다는 거예요. 부정적 영향이. 그러니까 그 부정적 영향이 오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무역 협정에 돌입하죠. 관세 낮출 테니까 다시 낮출 테니까 우리한테 다른 나라 가서 반덤핑으로 싸게 팔던 거 우리한테 와가지고 더 싸게 팔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니네 상품 더 싸게 팔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니네한테 큰 관세를 갖다가 다시 매겨놨던 걸 되돌릴게. 이런 이제 협정에 돌입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TV 토론 이후에 또 총기 피습 이후에 갑자기 높아져서 야 난리 났다 이제 그죠?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처럼 다 되는 건 아니다. 팩트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 1.0 때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만 상당히 정말 진척돼서 성과를 낸 거는 적고 나머지는 일부 좀 했거나 안 된 게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트럼프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그 트럼프는 다 했다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내가 4년밖에 못해서 지금 이게 완성을 못했다 이렇게 뻥카를 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팩트를 체크하면 지금도 어쨌든 막연하게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버액트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뭐냐면 IRA를 갖다가 완전 폐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분명히 수정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올해 11월에 대선하고 중간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22년도 하반기쯤 중간선거 때요. 조지아주하고 이제 디트로이트 이런 주에서 공화당 의원이 선출이 되기 위해서 각각 상원 후보로서 이제 선출이 되기 위해서 기존의 IRA 관련돼서 신재생 관련된 기업이나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를 폐지하겠다라는 발언을 안 하고 유지하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표 많이 받으려면 지금 있는 메리트들을 살려야 되는데 IRA가 사실 그 메리트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조차 찬성을 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트럼프가 지금 세월이 되게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났잖아요. 이미. 트럼프가 다 한다고 하는데 산업의 지용도나 이미 미국 기업 가게 전부 다 신재생과 관련되는 공장 그렇죠. 그로 인한 일자리에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거죠. 상당히 진척이 됐었고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걸 기반으로 표밭을 이미 형성해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앤다? 공화당 의원님들이 그걸 지지를 할까요? 가만둘까요? 수정 보완은 할지언정 이걸 완전하게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코멘트에만 지금 모두 다 의존적으로 생각해서 현실화될 걸로 가정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네. 지나친 네거티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 자체나 판단 자체를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거라는 그 추론이 많았는데 그렇죠? 뭐 1시간 전까지도 아니야. 다음 주 뭐 일정 소화해야 돼 이러다가 결국은 그죠? 예.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 정치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정치 지형 변화를 얘기해야 되겠. 지금은 어쨌든 바이든 이후에 민주당에 그러면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 네. 근데 미셸 오바마도 이제 그러니까요.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결국엔 대의원의 그 지지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의원 300명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 당연히 해리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을 하면서 이 신재생이라는 정책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오바마 때 이어졌던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들을 그대로 시행하고 자신의 철학을 넣으면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4년 가까이를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책의 그 지속성을 갖다가 유지시킬 수 있는 후보에 분명히 초점을 맞출 그렇죠. 것 같다.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정강이 좀 다를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변화할 미셸 수 있죠. 오바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실 인기가 있을 거라는 거지 뭘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깜깜이죠.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네.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네.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는 솔직히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거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트럼프 될 때도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이렇게 앞섰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플리처 상 받은 기자가 이제 그 피격의 네. 사진을 찍으면서 더 강한 리더십으로 그렇죠. 부각이 예. 됐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팩트 체크와 동시에 이행률, 그러니까 정책 이행률도 상당히 낮았다는 것과 동시에 이분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요 지금 이분은 미국은 3선이 안 됩니다. 그렇죠. 2선만 가능해요. 지난번에 들어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트럼프 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할 때랑 이번에 들어와서 정책을 할 때랑 달라요. 왜냐하면 공화당들 의원들도 이미 그 IRA와 관련된 정책의 일부를 이미 억셉트해서 온 상태이고 이분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폐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당선이 돼도요 2년이 지나면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레임덕이 오거든요. 만약에 이번이 초선이면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레임덕이 쉽게 안 와요. 왜냐하면 다음번 4년이 또 기다리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근데 2년 있으면 이제 마무리 대통령인데 네. 아마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지금 내뱉은 정책들을 하나씩 시행할 거고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2년 이후부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이행될 정책들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달가하면서 지지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네요. 그죠. 오히려 지금 해리스가 만약에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분이 당선이 되면 8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분이 그동안 자신들의 당에서 쌓아놨던 정책의 지속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해리스 부통령을 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도도 높고 그게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적으로 트럼프가 유리한 것 같지만
이걸 11월까지의 대선 그 경로를 캠페인을 갖다 길게 놓고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네. 근데 우리가 해리스 부통령 지금 그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키워드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해리스 부통령은요. 그 신재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은 BBB 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이라는 법안에 패키지 하나로 1조 5천억 달러를 쓰자. 그래서 IRA 관련된 법안도 나오고 했는데요. 네. 이분은 더 합니다. 기간이 장기이긴 한데 10조 달러를 쓰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면요. 사실은 트럼프가 와서 써가지고 재정 적자가 고갈되는, 그러니까 재정이 고갈되는 것보다 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건 더 세게 고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의 멘트 하나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힘들고 오히려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재정을 악화시킬 소지는 더 있어요. 트럼프보다. 왜냐하면 그 무상교육안에 대해서 완벽한 무상교육안을 갖다가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다가 수정 보완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학자금 대출 갖다가 이제 탕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4년제, 2년제 대학에 대한 학비까지도 다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자. 이런 정책을 고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오면 사실 재정은 오히려 더 약화가 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정책의 지속성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인 거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뭐 어느 그 사실 뭐 저도 정치 방송을 잘 볼 기회는 없습니다만 그런 딴 데서 못 듣던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힐러리 때도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막 앞서간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거의 뭐 힐러리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막판에 막 뒤집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겼던 건데 남은 3개월도 우리들은 이제 게임 끝났다 사실 그죠? 이렇게 봤는데 박사님 말은 끝난 거 아니다. 끝난 거 아니죠. 끝날 때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3개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키워드는요. 중국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뺏겼다, 이들이 악탈을 했다, 기술을 뺏었다라는 컨셉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게 강력해요. 중국이 우리 것을 뺏고 있다, 우리를 넘보고 있다. 이거에 대한 그 불만과 그 반발 심리가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이번에 그거를 자극을 잘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트럼프였으면 다 컨트롤이 됐을 텐데 아차 이러면서 트럼프를 다시 보게 됐는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강력한 게 아니라요. 그동안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 대만과 홍콩 관련되는 그 이슈가 중국과의 그 마찰적인 거 독립 아니다 비독립이다 우리의 하나의 중화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 그 외교적인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 국가들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자신의 철학을 굉장히 강력히 그 피력을 해요. 자위권이 있고 독립된 국가에 대해서 자꾸 중국이 코멘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 마인드가 되게 강하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우리 뭐 중국이 해충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중국을 외교, 정치, 안보, 경제, 관세 정책 뭐 이런 걸 한꺼번에 F킬러 뿌리듯이 한꺼번에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어느 쪽에서 더 효율성 있는 정책을 가져서 미국의 오너십을 회복할 거냐가 앞으로의 토론회에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만약에 될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TV 토론 한번 했는데 사실은 뭐 트럼프가 이제 노인네처럼 버벅거리고 그죠. 해리스가 막 이렇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확 하면 또 여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투자자들은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럼 요 섹션에서 관련된 건 몇 가지만 좀 더 정치적이거나 이런 매크로 얘기 조금만 더 하게 되면 방위비 얘기나 이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벌써 꽤 오랜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좀 이제 지쳐가고 있어요, 그죠? 뭐 우크라이나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이 트럼프가 되면 뭐
전쟁을 바로 끝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유럽이나 뭐 대만이나 나토. 우리나라나 나토나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 이제 정책을 또 가지고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게 세계 안보 지형이나 이런 어떤 방위 산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네. 아니면 만약에 해리스가 이제 후보로 당선이 돼서 되든 저는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돈을 계속 쓸 것이고 방위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원 쓸 걸 150원 쓰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추세상 보면요. 경제가 이미 블록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가 블록화돼서 중국 연대와 미국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면 이건 장기 패러다임 10년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이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당장 우리 한국이 압박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이제 트럼프 방식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그 예전에 우리 고려 거란 전쟁에서 나오는 강감찬 장군 아세요? 네. 기억하죠? 이분이 이제 다 그 거란한테 항복할 것처럼 친조를 보내고 항복할 것처럼 이렇게 다 해놓고 결국에는 그 시간을 번 다음에 이렇게 다시 공격을 하잖아요. 트럼프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강감찬의 네거티브 정책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말로는 다 내뱉어 놓고 되게 세게 할 것처럼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쫙 다 이제 훑은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위 분담비까지 우리한테 압박을 한대. 그러면 관세 정책 요거 하나는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거는 예. 응하겠습니다. 이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분야를 다 압박을 해놓고 이제 포기 못하는 한 분야, 그다음에 포기하는 분야, 결국에 포기하는 분야가 대부분 경제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결국에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유럽의 자주 국방, 그러니까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방위 산업에 대해서 지출을 많이 해서 보호를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더 늘리게 만들는. 그래서 국방비 지출을 이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GDP 대비 장기적으로 3%까지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더 쓰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화해 모드니까 없어지지 않나요? 근데 그 러시아가 또 어떤 행태를 또 벌릴지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4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자위권이나 국가 독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지적을 왔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반발심, 대만과 중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반발심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것이 주변 국가들의 불안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민주당의 이런 정책들, 특히 이제 전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분은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한 방향으로 우리가 맞으니까 이쪽이 포기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좀 중도적이에요. 전쟁 관련해서.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그러고 공화당도 그러고 이스라엘 어쨌든 이겨야 된다.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는 입장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중간에 어떤 의견을 표출하냐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인 그 코멘트를 내뱉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분 근데 전쟁에서 안 좋은 건요. 이 편 들었다 이 편 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리더가. 그럼 전쟁이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을 조장시킬 수 있는 분이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방위 산업에 대한 불안전성 때문에 방위 산업에 대한 육성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만만치 않게 불안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이전에 저희 방송에 뭐 몇 달 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오셨을 때도 세계 글로벌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 네네. 이전에 이제 서로 동맹화되고 자유무역됐던 것이 상당히 이제 블록화되고 네네. 파편화되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오래될 네네. 갈 것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고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제 현상들이 네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여기서 그러면 금리 관련된 매크로 얘기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일단은
지금의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연준의 기조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었고 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시기를 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금 내려가는 게 지금 컨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하고 그죠? 당선되기 전까지. 당선되기 전까지 왜 내가 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는 뭐 당선된다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 만약에 이제 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네. 되면 통화 정책은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파월 의장이 게으르신 건지 아니면 외면을 한 건지 모르는데 중립금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높인다는 건 뭐냐면 미국 경제가 자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금리 수준이 2% 중반대가 아니라 3%다. 기준점을 좀 올려야 네. 되는데 그죠? 그러면 물가도 기준점이 올라가요. 그럼 그렇죠. 타겟 물가도 2%가 아니라 3%가 그렇죠. 되는 네, 네. 겁니다. 그러면 지금 3% 초반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물가가 정상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돼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적을 과거 트럼프 집권 시절에도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장은 공격이라고 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네 이랬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쓴 책 그 경제신은 죽었다 보시면 네. 이 물가 타겟팅을 2%로 잡는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80년대 뉴질랜드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건데 그게 국가적인 이제 통화 정책의 컨퍼런스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었거든요. 40년 된 레짐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뒤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귀결점을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구 성장률하고 그때 당시에 산업 생산 그 지표 몇 가지 가지고서 뉴질랜드가 2% 타겟하면 딱 맞겠다.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직도 고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인하 압박을 할 건데 그걸 또 일각에서는 네거티브하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분은요 전형적으로 반시장 경제주의 정책자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집권했을 때도 모든 상품 가격들을 기업들한테 관세를 매기거나 뭐 아니 세금을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그 독과점법을 가지고서 실제 시행한 건 몇 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걸 가지고서 압박을 하고 약간 우리 속된 표현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가격을 못 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 통제력이 상당히 센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물가를 좀 반자율적 시장 정책으로 낮추면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게 되면 관세 장벽 올려가지고 국내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막 오를 걸로 시장으로서 예측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잘못됐다기보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수는 이제 1+1은 2가 되잖아요. 지금 정책 나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라는 건 산수적인 해법이죠. 그쵸, 네. 근데 현실은 원래 1+1은 2지만 이게 돌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를 다 거치고 다른 숫자들의 해법 방정식까지 하면 1+1이 꼭 2가 아닐 때가 있어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 네. 그 시각이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네. 그리고는 겁먹어 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오늘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일단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쫙 오르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큰 흐름으로 봐야 되니까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글쎄, 이 박사님 로직은 뭐 누가 되든 성장 산업은 미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제 IT입니다. IT가 사실은 IT, AI, 반도체 쪽이 굉장히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I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는 우리가 뭐 제조업, 전통산업하면 이제 IT는 타격을 받는 섹터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IT 성장 산업,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된 카테고리를 하나씩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AI 관련돼서 실제 산업의 접목, 경제의 접목의 준비 그리고 자금 이 두 부분의 힘을 생각해봤을 때 전 세계에서 1등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트렌드가 끝날 것이냐? 아니죠. 두 번째, 그러면 이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 산업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재정 적자 이슈, 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슈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예산을 확보하는 큰 흐름에서는 달러의 패권이 지켜지느냐 유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채 발행이 잘 됩니다. 근데 최근에 신압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2년의 시간 동안에 최근에 그 달러의 패권이 또 강화가 돼요. 즉 그게 바로 달러 지수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는 105, 106 정도 굉장히 좀 강한 상태에서 평탄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유로, 파운드, 예나 같은 계속 약세예요. 신흥 수출국 통화도 다 약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미국에 대한 패권, 통화 패권이 수치로만 봐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물론 이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돈이 많이 나간다라는 재정 적자의 위험성은 계속 공격을 받을 거지만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은 된다. 예. 오히려 이게 패권이 무너지면 사실은 미국의 재정 쓰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폭주 기관차지 아니에요? 누구나 네네. 그걸 사실은 뭐 없던 걸로 다시 그렇죠. 뭐 빠져들이고 사실 가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 다만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 금융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2개월 전부터 우리 예 박사님 네. 만날 때부터 항상 그 말씀 드렸는데 AI는 성장이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 근데 금융 투자 시장은 너무 빠르게 반영해서 2개월 동안은 휴지기 잠깐 쉴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휴지기라고 봅니다. 이 휴지기가 길면 6개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실물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산업 생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 제조업에 실제로 AI가 접목되는 시간은 고도의 AI가 접목되는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금융 투자 시장에서 전부 다 풀리 반영해가지고 일단 엔비디아의 어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포커싱에 맞춰가지고 엔비디아가 끌어가면서 다른 기업들도 다 끌어올렸죠. 네, 네. 근데 그런 트렌드는 실물에서 실제 적용되면서 돈을 버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휴지기가 필요한 것뿐이다. 그래서 AI에 대한 성장 패러다임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네. 이것은 트럼프가 되든 예. 아니면 바이든이 되든 어찌 보면 달러라는 패권 하에서 미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AI의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거를 미국이 정부 자체적으로 봤을 때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AI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빅테크는 네, 지금 버리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바이오 얘기 좀 할까요? 바이오는 이제 글로벌한 시각이 있고 사실 또 국내 시각이 있고 해요. 연관돼 있기도 하고 글로벌리 보면 바이오 산업도 이제 코로나 때 사실은 백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네네. 그런 업체들 빅파마 돈 엄청 벌었을 거고요. 지금은 글로벌리 보면 뭐 비만이나 당뇨 이런 쪽에 이제 관심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의 부상이 바이오에게도 좋다라는 시각이에요. 글로벌리 보면 바이오 산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지난 시기가 이제 거의 이제 3년, 4년째 되는 지금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큰 변화가 있어요. 의학 업계 쪽에 이제 스토리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이긴 하지만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인터뷰하고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바이러스와 암의 그 독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3년 동안 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강해지죠. 그쵸. 걔들도 맞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많은 질환들이 그들도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의 진화는 어떠냐? 약은요 지금 대략 이전에 5년, 10년 전에 개발된 머크의 뭐 항암제라든지 여러 약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약가도 인하해야 되고 미국의 정책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아니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약가도 인하를 해야 되는과 동시에 앞으로 특허도 이제 5년, 10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빅파마들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달에 지금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이상 뭐 벤처 기업들까지 해서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을 사는 것보다 회사를 사는 게 더 싼 구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도 이런 취지의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서 지금 빅파마들이 인수합병에 계속 돌입을 하고 있다. 모색을 하고 있다. 그만큼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큰 빅베스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비만 쪽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시장은 엄청나게 크지만 정복을 못했던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시장이었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정복이 아니라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암이야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암도 사실 또 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도 사실 많긴 한데 그렇죠. 제 얘기 무시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면 돼. 지금 최근에는 고령화 이슈 때문에 치매, 고령화 인구 계층에서 일어나는 파킨슨,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병들이 어느 나라에서도 힘들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그 개발된 약이 이제 승인이 됐고 FDA 승인이 됐고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 약의 효능은 사실은 현상을 멈출 뿐이지 그렇죠. 본원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되는 기술, 그러니까 본원적으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그러기 위해서 뇌세포를 통해서 그 약물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게끔 하는 기술에 대한 이 빅파마들의 큰 눈치, 물밑에서의 큰 눈치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나 그러면 빅파마들 입장에서 중요하냐면요. 이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본인들, 그러니까 본인 빅파마들이 비용을 상당 부분을 대면서까지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걸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업, 모 기업한테 그걸 이제 임상 비용을 전가시키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부담하면서까지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확보 전쟁이 굉장히 강력해졌다. 그런 빅파마들의 어떤 기술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국내 기업들 특별히 뭐 경쟁력 있는 뭐 바이오텍이든 혹은 뭐 AI 쪽이든 이 그 흐름을 편성하면 좋네요. 국내 그렇죠. 국내 이제 플랫폼화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관련된 기술을 플랫폼화해서 이미 이제 큰 빅파마한테 기술 수출한 기업도 있고요. 이 관련돼서 지금 이미 이제 러브콜 속에서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제 그 기술 계약을 계속적으로 수정하거나 또 새롭게 받거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군들은 한 4-5개 되는데 바이오 플랫폼 기업 하시면요. 여러분들 사실 뭐 구글링만 해보셔도 한국에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 이 기업군들은 10년 장기적으로 10년 전부터 이미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심도 있는 연구를 해왔고 그게 빅베스라고 표현한 기술 전쟁, 그러니까 바이오 빅파마들의 기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떠오르는 어떤 그러니까 햇빛처럼 약간 빛을 발하고 있다. 떠오르는 햇빛처럼 이제서야 이제 반짝반짝 성과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내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바이오 산업은 미국의 빅파마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플랫폼화되어 있는 특정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빅 트렌드가 어떤 대통령이 되든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산업 지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얘기했고요. 2차 전지 쪽이 이제 아무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2차 전지는 사실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하려던 건 안 해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소위 이제 너무 기대감을 땡겼었고 이제 이게 기술 전기차로의 생각이나 수요가 빠르게 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뭐 캐즘 구간 이런 거라든지 과하게 반영됐던 원자재 가격 이런 게 떨어지면서 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뭐 일성이 IRA 폐기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쫄아 있잖아요. 직격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아까 박사님 얘기한 거로 보면 그것도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히 IRA 관련되는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 EV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분이 과거에 이제 포드 자동차의
그 가가지고 연설한 걸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EV 배터리는 우리가 생산한 것보다 이미 중국이 생산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더 싸고 좋은 걸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 전통 자동차, 내연차 쪽을 줄이면서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을 크게 유발하지 못한다. 미국이 이거는 화두를 갖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화두를 못 갖고 가는 산업을 왜 유지해야 되느냐? 이미 잘했던 내연차 이거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합리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지아나 이제 디트로이트에 일부 건설이 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되는 배터리 관련되는 공장에 이미 취업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예요. 그걸 갖다 완벽하게 없애버리면요, 사실은 공화당의 그 표밭으로 인해서 공화당 상원 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그 의원 수 자체가 나중에 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IRA를 상당 부분 쓰려고 했던 IRA 관련해서 쓰려고 했던 금액을 수정 보완하고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된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폐기하지 못한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다시 우리가 역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2년 후면 당선된 후에 2년 후면 레임덕이 와요. 근데 그분의 말 때문에 이미 주에서 이제 메인이 된 공장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창출된 일자리를 그거를 각 주정부에서 다 폐기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정 보완은 일부 받아들여지만 딜레이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려는 그거는 트럼프가 아니라도 지금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속도가 더디니까 뭐 네. 기존 내연기관차들도 투자나 공장이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는 거는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합리적인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전 이제 집권 시절에 공격을 했던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찝었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자율주행도 결국엔 가야 되는 길이고 전기차도 가야 되는 길은 맞는데 중간 브릿지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인프라 산업이에요, 이거는. 네. 전기차 충전소 있어야 되고요. 충전소뿐만 아니라 전기차만의 독특한 패턴을 가진 모델링들이 다 그러니까 많은 수요 계층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게 비단 뭐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트럭으로 생업을 하시는 전기 트럭 만들고 전기 승용차 이렇게 만들면 끝 아니야? 그러기에는요 자동차에 대한 모델들이 각 국가 인구에서 원하는 그 이제 카테고리화된 그 부류가 너무 많은데 그걸 전기차에서 다 흡수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조차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전기차를 완벽하게 버리지 못하지만 결국에 전기차가 이 EV 배터리라는 산업 자체가 생활 속에 흡수되고 우리 현실에 더 가까워지려면 앞으로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단순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걸 갖다 폐지한다고 해서 확 죽어버리고 다시 확 살아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조금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전기차나 전지 배터리 산업의 기존에 보는 산업을 보면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죠. 정책적인 산업을 네. 정책적인 요인은 그렇죠. 단기적인 노이즈고 그죠? 네네, 그렇죠. 기본적인 중장기 패러다임은 산업의 성장과 같이 한다. 그 산업 부분이 좀 더디게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네. 주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나 혹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전통 에너지가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패러다임을 떠나서 AI가 불러온 그 혁명이 그 근간이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전기차가 되려면 이제 충전소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뭐 상당한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네. 그죠? 이런 점에서 에너지를 포함한 뭐 인프라, 뭐 원전까지 포함해고 그죠?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저희
트렌드의 변화,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저도 이제 사석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쪽에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후보의 이번에 여러 유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저는 키포인트로, 그러니까 과거 대비 네. 달라졌고 예. 새로운 정책이 뭘까 하는데 그거는 이분이 미래 최첨단 도시를 미국에 건설하겠다. 아,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아무 네, 곳에서도 그러니까, 언급이 네.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주의 특정 도시를 잡아서 스마트한 빌딩, 스마트한 집, 그 다음에 AI처럼 자동으로 작동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 네. 이런 거를 다 만들겠다는 스마트 거거든요. 시티를 만들겠다. 그쵸. 네. 근데 스마트하지만 AI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시티죠. 예. 근데 그게 우리 얘기하면은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예전에 그 백투더퓨처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네, 네. 이게 뭐 어떤 이제 노동자도 없이 그냥 다 자율적으로 쫙 그냥 결제하면 네. 다 이제 움직이잖아요, 시스템이.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건설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단순히 IT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네. 화학 소재 산업, 예. 전통 산업, 철강, 알루미늄 이런 산업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통 제조업과 화학 에너지 산업, 화학 소재 산업들은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안 하면 화학 소재 산업은 미국의 화학 소재 산업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계속 드라이버를 걸고 있거든요. 노후화된 인프라를 계속 선진화시키고 더 미래화시키겠다라는 네. 이제 정책들. 그러니까 이 두 정책의 공통 분모를 생각하면 화학 소재 산업, 전통 제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거는 다만 미국에만 국한이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야 뭐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사실 상관없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같으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미국의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도 아니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 투자에 있어서 그런 메가 트렌드의 소위 히트를 칠 종목이 뭐냐, 산업이 뭐냐, 그걸 찾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오늘 말씀하신 거를 잘 참고를 해서 남은 또 3개월 동안의 변화들, 대응 전략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KB은행 WM스타자문단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